자, 개천절인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야 모두 민심을 찾아 나섰습니다. 관련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도 맑고 국민들의 얼굴도 맑고 밝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도 높아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격도 높아지고 있고 국정도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귀향길 안전 운행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 앤 씨유. 송편에 속을 가득 담아서 우물이는 것은 송편을 빚는 사람의 희망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뜻을 담아서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편을 빚겠습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자, 우리 박수현 의원님 포함해서 정청래 대표는 용산역에서 추석 인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또 굿바이 앤 씨유. 이게 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퇴근길 인사를 또 차용을 했네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인사를 하셨나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걸 차용해서 이 아주 소중한 명절 인사를 드리는데 그걸 뭐 차용한 것 같지는 않고 우연의 일치겠죠. 오늘 용산역에 나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드신 중에도 그래도 아주 깊은 마음으로 얼굴에는 정말 고향을 찾는 그러한 기대와 또 희망이 가득 찬 그런 모습, 또 푸근한 모습들이 계셔서 좋았고 네. 역시 국민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보고 좀 정치 좀 잘해라. 또 혼도 내시고 그럴 걸 각오하고 나갔는데 오히려 저희들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웃는 얼굴로 또 맞이해 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환송을 해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저희가 더 환송을 받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잊혀지지 않는 것은 뭐 저야 매일 뭐 용산역을 이용하는 승객입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곳인데 오늘 처음으로 거기 같은 어떤 승객 한 분이 좀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의원님께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네. 한 분 딱 계셨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좋은 얼굴 인사해 주는 마음 또 그렇게 혼내시는 마음 모두 다 국민의 목소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 여러분 아주 마음만은 좀 풍요로운 그런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노인의 날 때문인지 기차역이나 뭐 버스 터미널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요. 네. 마침 연휴를 시작하기 전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터미널이나 아니면 역을 통해서 귀성길 그런 그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인사를 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노인의 날이 1년에 하루인데 우리가 명절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노인의 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엿한 대한민국이 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좀 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실은 저도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인천 연수 쪽에 지역구인데 거기에서도 노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또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노래와 율동도 하고 저도 큰 박수하고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노력하시고 피땀 흘리시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우리 자식들, 후세들에게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간의 불안감이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어떤 노고와 감사함을 전하는 그게 추석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이 맞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추석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올해 추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런 물음인데 올해가 지난해보다 행복감이랄지 뭐 기대감이 크다라는 응답은 14%인데 지난해보다 부담이나 염려가 크다라는 건
37%로 기대감보다 염려가 상당히 많은 한 2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지금 뭐 지역구에서 우리 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느끼는 그 여론도 있으실 테고 앞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보태서 현장에서 느껴지시는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체감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수치가 네. 저희 집권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런 수치이죠. 네.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와 일치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새 출발에 대해서 기대가 크신 것도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500을 돌파한 뭐 그런 어떤 소식도 전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저희는 기대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출범한 지 4개월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성과를 내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국민이 걱정스럽고 또 힘든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극복하고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가 담긴 네. 뭐 그런 어떤 수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여론조사의 수치를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책임감 있게 무겁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부담이나 염려가 더 크다라고 하는 저 국민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저희가 더 책임감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기웅 대변인께서도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을 네. 맡고 계신 만큼 현장 목소리를 좀 듣고 계실 텐데 이런 지표와 관련해서 현장 분위기 어떤 여론들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가 예. 희망을 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좀 웃음을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갈등을 도리어 증폭시키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야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데요.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소수 야당에 대해서 일종의 견제에 대해서 그런 견제의 목소리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사실 견제받지 않을 때 자잔의 절제로서 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방 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민생도 민생이지만 지금 사법부 관련해서 상권 분립과 최근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2심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3심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법 체계에 대해서 조금 경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세 협상이나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실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뭔가 했는가 네. 처음에 발표와 달리 현실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우려 섞인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야당한테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도 되돌아보고 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해당 여론조사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도 잠깐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 지난주보다는 2%포인트 떨어진 57%였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증가한 34%로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가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이다가 55%, 잘못된 방향이다가 37%로 올바르다는 게 18%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은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는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과 한국 리서치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한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학생 시절도 그렇고 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상권 분립이라는 그거는 절대 명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출됐다고 해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집권을 했다고 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종의 판을 깔았습니다. 권력의 서열이 있다. 근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없고요. 의전 서열만 있습니다. 선출 권력이 본인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독주하지 못하도록 상권 분립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민과 국민 주권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본인이 선출됐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하는 건 문제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이른바 열린 공감 TV에서 본인들도 코너명이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른바 4인 회동설을 주장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가짜 뉴스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예전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본인들의 원하는 어떤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 때 역사의 법정에서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 했지 지금처럼 사법부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좌파와 우파의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대법원에서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본인의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통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 국민들의 우려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 관련해서 일단 선출직 권력에 대한 인식 부분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시면서 긍부정 평가에 좀 희비가 교차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은 개혁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란 청산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와중에서 국민의 어떤 지지층 사이에 또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방법의 차이, 속도의 차이를 넘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요. 네. 12.3 위헌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에게 국민이 쥐어주신 그런 대선을 통해서 주신 국민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을 민주당은 잘 수행해야 하는데 네네.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쭉 이런 역사를 보아도 개혁의 시기는 참 피곤함이 있습니다. 개혁은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전광석화처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개혁의 시간을 길게 가면 갈수록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연말 안에 큰 여러 가지 줄거리는 좀 다 정리를 하면서 이 청산 작업과 개혁 작업을 마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그 청산 작업의 성과, 개혁의 효과 이런 것들을 민생 효과로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국민의 행복 시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김기현 대변인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개혁의 시기에는 늘 저항이 따르죠.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도 이 역사의 청산 앞에 정말 함께하는 여야 정당으로서 이 문제만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거나 그리고 지난 지금 사법제도에 대한 이런 어떤 존엄 이런 걸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비상계엄의 충격 속에 더 큰 충격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1인에 한해서만 왜 유독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가 되고 석방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충격을 경험했어요. 무조건 삼권 분립, 그다음에 사법부의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권력의 서열 이것은 가장 다른 어떤 것들이 서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모두 그 밑에 함께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원론적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네.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개혁과 청산을 짧게 마치고 그다음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그런 국민 행복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김 대변인님. 그러니까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은 진행되고 있고 특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란 재판 관련해서 임하지 않아서 걸석 재판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받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걸석 재판이 이어졌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혁은 필요합니다. 다만 개혁도 국민들이 공감하는 어떤 그런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부정하고 싶지 않아도 부인하고 싶지만 네. 사법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사법 관련해서 얘기하는 순간 오해를 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시효자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대법관을 공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거.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 어떤
법령에 의해서 죄가 있다고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배임죄든 아니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든 이 유죄 판단이 되는 근거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유죄가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네. 이렇듯 그리고 또 지금은 3심제를 넘어서 4심제를 한다고 있고 대법관도 사실상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 현안 얘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실 관련해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제1부속실장인데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된다 만다를 두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애초에 김 부속실장이 출석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김영진 의원이 오늘은 총무비서관 때는 나와야 하지만 부속실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약간 입장을 선회했는데 박수현 의원님 입장에서 또 수석 대변인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아니 저는 뭐 야당이 요구하면 뭐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가급적 저 개인적으로는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는 그 대통령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관련한 것들을 질문해야 될 텐데 네네. 당연히 야당은 왜 4개월밖에 안 된 총무비서관에게 뭘 그렇게 물을 게 많아서 나오라고 하는가. 당연히 질문의 의도는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쭉 근거리에서 보좌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어떤 과거의 모든 문제를 묻는 정치 공세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쉽게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 또 저희들이 입장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은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계실 때도 국감에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출석 요구 의도가 너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이 국감이 지나친 정치 공세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쉴드를 방어를 좀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제1부속실로 이동을 했다고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김영진 의원이 이야기한 논리대로 뭐 그런 논리로 방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재임 중에 그 총무비서관에 있던 기간 중에 뭐 질문할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야당이 뭐 나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고 그 부분이 아니고 과거에 있는 정치 공세를 한다면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고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끊고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이 출석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가 되어서 발목을 잡힐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 굿바이 앤 씨유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조금 전 경찰에 체포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고요.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로 알려졌었죠. 지금 좀 전에 자택에서 체포가 됐다는 속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여쭤볼게요. 일단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르는 이 의도가 참 뻔하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관련한 이런 입장들까지도 논란들까지도 추석 민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민심은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네. 없고요. 당연하죠. 실세라고 하는 근현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렇고 이분이 30년 동안 총무비서관들은 다 운영해 나왔는데 이분은 못 나온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이분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속실장으로 갔다는 의혹이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물어야겠죠.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이 김현지 실장이 뭐 실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튼 많은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 관여를 했고 특히나 강선우 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자기가 자진 사퇴를 했을 때 전화를 건 인물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1급이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인사비서관이 전화를 안 했고 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했을까?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 강선우 후보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납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저도 뭐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고 우리 네.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예. 알겠지만 권력과 그 이른바 실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른바 직함이 아닙니다. 대통령과의 어떤 물리적 거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뢰를 쌓았느냐 여러 가지를 같이 이겨냈느냐의 그런 상황인데 누가 보더라도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신복 중에 신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이도 모르고요. 그리고 고향도 모르고 학교도 모릅니다. 이게 중요하대요. 왜 중요하냐? 이분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해 관계 속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교 동기더라. 알고 보니까 동양이더라.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드신 거죠. 그렇죠. 지금?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검증하거나 견제하거나 뭔가 질의를 했을 때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유독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이 안 가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더더욱 이분을 감쌀수록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지? 아니 대법원장이 뭔데? 이렇게 당대표가 얘기했는데 이현지 실장이 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이게 이제 예, 그 한 대통령실의 말씀. 네. 시스템을 뭐 우리 둘 다 이해하기 때문에 설명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초에 대통령실은 요 내부 인사를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시기가 이제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국회에서는 논란이 있다고 그걸 하게 돼 있던 걸 안 할 수는 없었고요. 애초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위치는 제1부속실장의 위치였습니다. 제자리로 간 것이죠. 네네. 그러면 왜 총무비서관에 있었냐? 예, 당연히 그 대통령실 내부에 행정관들 크고 작은 인사들을 하는 총무비서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애초에 가장 잘 아는 또 성남시부터 경기도 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 인맥들 이런 많은 참모 그룹들 어디가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이 아주 효율적인 청와대 또 대통령실의 업무가 될지를 잘 아는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에 있어야 그 배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제 배치를 했고 이제 제 자리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죠. 예. 그 사이에 오비라고 이제 이것이 맞아서 이제 논란이 이제 커진 것인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언론에 나와서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은 100%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란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나오게 되면 뭐 그건 그대로 물으면 될 것이고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지금 야당은 지금 대로 또 공세를 또 이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예. 뭐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요. 대통령실은 그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내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시기인데 뭐 그거가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야당이 오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호하기 위해서 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